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읽고 나만의 작은 생각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이는 시점과 보는 관점의 차이를 미리 말하고자 합니다. 보는 관점은 에고의 편파적인 정체성이 끼어드는 반면, 보이는 시점은 에고의 프리즘을 통과하지 않아 굴절이나 산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시점의 의견을 판단하는 에고의 행위는 에고에 주어진 적 없는 판사의 권한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옳고 그른 생각이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생각에 비판을 가하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독자의 의견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채식주의자 한 권에서 3편의 소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이야기의 전개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각 편에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화자가 다 다르죠. 채식주의자 편에서는 남편의 시점, 몽고반전 편에서는 형부의 시점, 그리고 나무불꽃 편에서는 언니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주인공이라고 불리는 영혜와 언니 인혜가 있습니다. 다만 영혜의 시점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용 중간에 잠깐씩 등장하는 말과 생각들이 전부이죠. 이 책에서 한강 작가는 채식주의자가 폭력에 관한 이야기임을 밝히면서 자신은 폭력이 두렵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도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작가의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세 사람의 화자를 빌려 단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가족 모두가 폭력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일단 나 자신의 의견을 풀어보자면 3가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작가가 밝힌 의도처럼 한 사람을 향한 모두의 폭력입니다. 크건 작건 가족 모두는 주인공을 향하여 직간접의 폭력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남편의 시점인 채식주의자 편에서는 폭력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영혜를 아내로 선택할 때 가장 평범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대다수의 남자가 연애와는 달리 결혼에 관하여 통속적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범한 남자에게 자신보다 과분한 상대는 부담스럽기 때문이지요. 평범하고 무난하지만 자기에게는 만만한 상대이니 부부 생활에서 남편은 소극적인 폭력을 드러냅니다. 채식주의에 대한 배려도 없으며 그 사실을 빌미로 처가에 바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격적인 영혜의 친정 가족들의 폭력입니다. 먹지 않겠다는 고기를 강요하는 모든 가족과 진짜 폭력을 고스란히 휘두르는 아버지까지 모두가 폭력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부장적인 폭력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버지의 폭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몽고반전편, 형부와 처제의 있을 수 없는 성적 관계, 나무 불꽃에서 아버지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는 동생을 바라보며 언니는 그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행동을 회상합니다.
언니는 동생의 상황을 방관하고 자신은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 비위를 맞춰주는 삶을 살았죠. 여기서도 은근한 언니의 폭력이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거의 모든 책 리뷰가 영애로 향하는 가족의 폭력을 말하고 있죠. 가족은 모두 영애를 터럭만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폭력이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정말이지 사실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관한 아무런 배려도 없이 무조건의 강요를 일삼는 현장은 그것이 곧 폭력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이러한 현상은 현실에 무수히 존재합니다. 선택적 자유를 억압하고 강요하는 일은 허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애의 시점에서는 정말 아무런 폭력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녀만 유일하게 피해자인 연약한 여자일까요? 일단은 먼저 폭력의 관점에서 말해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영애는 채식주의자를 선언합니다. 함께 공동으로 냉장고를 공유해야 하는 남편의 식습관에 관하여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행동해버리죠. 냉장고 안에 있던 모든 육류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여기에는 남편의 의견이나 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고집과 신념을 가진 영애는 그 의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오직 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키우던 개의 사건도 밝혀집니다. 아버지의 폭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납니다. 그 사건이 그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함께 사는 동거인의 취향을 그대로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채식만을 고집합니다. 동물의 복지를 주장하는 채식주의자의 모습 그대로이죠. 과연 영애는 남편에게 어떤 폭력도 행사한 적이 없을까요? 주부가 내어주는 식사를 그대로 받아 먹어야 하는 남편의 처지에서 남편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남편은 아내의 선택에 대하여 어떤 항의도 할 수 없나요? 혹시 이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폭력은 아닐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엄연한 선택의 제한이며 억압입니다. 아침 한 끼만 채식으로 먹고 남편은 외부에서 자신의 취향을 보충하면 될 것 아니냐고 우기는 당신이라면 여자의 폭력을 무시하고 싶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억압이 확실하며 그것은 강요가 분명합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이유가 이런 점에서도 일치해야 한다면 감정 싸움이 난무하거나 남편의 선택처럼 이혼을 촉발할지도 모르죠. 자기만의 신념과 집착을 고집한다면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남자가 은퇴 후에 집에서 삼시세끼를 모두 먹는 사람을 일컬어 삼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들을 우스갯소리라고 넘기려 하겠지만 나는 이를 소극적인 폭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미 삼식이라는 말에서는 조롱하는 뉘앙스와 싫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배려하는 마음과 위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굳이 같이 살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도 엄연한 폭력이죠. 영애는 아버지의 강요하는 그 권위 앞에서 정말이지 가슴 답답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아니, 행동하지 않는 행위를 보임으로써 아버지의 폭력을 더 자극합니다.
가족을 설득하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고구마만 입에 가득 넣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것이 폭력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가족의 애처로운 마음을 위해서라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여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의 눈으로 보내는 폭력도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답이라도 하려는 듯 영애는 가족 모두를 무시합니다. 영애의 대답 없는 답답함도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폭력입니다. 가족들 모두에게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하라는 다급한 메시지를 그녀는 말없는 폭력으로 그들을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폭력이 가해지고 마지막에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버립니다. 여기에서도 그녀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가장 선명한 폭력을 선물합니다. 즉,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 그 자식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는 것도 부모에 대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가족의 폭력에 대한 그녀의 대처가 오직 이 방법 단 하나뿐이었을까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그만이고 가족을 만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가장 강한 심리적 상처를 제공한 아버지를 반드시 대면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에게는 자식의 도리가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피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이죠. 우선 피하더라도 그 상황이 그냥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감정이 남으면 안 되니까요. 피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영애는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단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였으니 가족들의 원망하는 눈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편 몽고반점에서는 형부와의 불륜이 문제죠. 그녀가 사람임을 포기하기 전의 일입니다. 꽃이 되고 나무가 되려는,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채식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언니인 이내와 형부의 폭력이 이어집니다. 형부와의 관계는 이미 한 가정의 파탄을 예고하고 있지요. 그 의도가 어떤 것이든 그 결말은 이미 가정의 파탄입니다. 영애와 형부는 똑같이 가정을 파괴한 폭력범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조카의 삶에도 폭력을 가한 것이지요. 그녀가 형부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한 것이니 가정 파괴의 폭력을 행사한 공범입니다. 그렇다면 영애와 그 가족 중에서 누가 더 폭력적인 사람일까요? 한 가정을 파탄낸 영애가 아직도 폭력의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가해자일까요? 그 누구라도 이 내용의 시작에서 이미 불쾌한 전개를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영애가 피해자이기에 그녀의 이 여정이 필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라면 인정할 것입니다. 분명히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성과 사고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가정 파괴의 가능성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몽고반점의 내용이 불륜이었고 영애가 이제는 채식주의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언니는 그녀를 다시 정신병원에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언니의 폭력이 발생합니다. 언니는 은연중에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동생에게 숨겨둔 감정을 표현합니다. 물론 나무불꽃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장면에서 스스로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가 읽은 채식주의자에서 느낀 점은 일방적일 것만 같던 가족의 폭력이 사실은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가장의 일방적인 폭력과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던 가족의 폭력 묵인도 고발합니다. 하지만 말없이 저지르는 폭력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표현이 적은 답답한 사람을 상당히 싫어하고 꺼리지 않나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부적응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영애의 남편을 욕하며 나무라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남녀 모두 그와 다르지 않은 사람 종족입니다. 비록 남편을 욕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두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남편이 오히려 가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의 추구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내가 알아차린 영애의 폭력이며 가슴 답답해지는 폭력의 경험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는 바로 채식주의입니다. 나는 채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몸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채식 위주, 즉 온전한 채식주의자는 아니라는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전한 채식주의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며 우주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인간은 풀만 먹는 동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건이 동물 복지와 관련한 신념의 길이라면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여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는 일이라면 이것도 엄연한 폭력이죠. 널리 알려서 함께 하자고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회 운동화하는 일이 결코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동물에서만 흡수가 가능한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그 원료인 아미노산이 필수적이지만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은 외부의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죠. 따라서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몸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동물성 음식으로부터 흡수해야 할 아미노산이 흡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의 몸에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 몸이 자신의 것이니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폭력이란 사실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세포에 매우 두려운 죽음의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죽기 직전까지 살아남으려 무진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망치는 행위가 바로 폭력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수십조 개의 세포에 가하는 폭력이 아닌가요?
나는 내 몸의 세포가 아닙니다. 나는 내 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내가 이 몸에 거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의식은 우리 몸이 적당하지 않을 때 이 몸을 떠납니다. 이 몸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심장이 멈추기도 전에 의식은 먼저 떠나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거짓 자아인 에고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스스로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잡식 동물이지만 채식을 더 많이 하는 잡식입니다. 이것을 거스르는 행위가 바로 자연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자연을 역행하는 행위가 자기의 몸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커다란 오판이죠.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에게 행하던 그 폭력이 외부로부터 폭력을 더 끌어당긴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즉, 폭력을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말입니다.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기 몸에 대한 자신의 폭력이 외부로부터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차고도 넘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동물 복지를 생각하여 육식을 안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채식주의자는 채식만을 위하여 곡식과 채소,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겠죠. 과연 당신인 채식주의자는 동물에서 정말 자유로워졌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아봅시다. 동물이 죽으면 그 시체는 썩어갑니다. 그 시체는 땅속에서 분해되어 흩어집니다. 거기에 사과나무가 뿌리를 뻗어옵니다. 사과나무의 뿌리는 유기체 분해물이 동물의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자, 사과나무 열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이것이 아닐 것이라고 반박한다면 당신은 자연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위 내용은 인간이 죽은 후 묘를 이장하던 현장에서 실제로 목격된 사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구에서의 자원은 계속 순환하며 생산과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역행하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굳이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념을 강요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유전자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이 당신이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의 오판을 더 들먹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곡식, 과일들은 어떻게 가져왔나요? 그들의 생명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면 식물의 생명을 누가 보장할까요? 그들이 죽은 채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죽은 채로 있는 채소를 우리가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팔과 다리, 몸통을 잘라다가 인간이 자신의 먹이로 사용하지 않나요? 아닙니까? 채소는 살아있던 상태가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곡식이라고 말하는 씨앗은 어떨까요? 그것은 그들의 씨앗으로서 자신의 번식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들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몸통을 우리는 주식이라고 먹어댑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먹는다고 말한다면 동물을 키워 먹는 것과 곡식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이 사실에 반박하겠다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씨앗들에는 동물이 많이 먹지 못하도록 반영양소라는
소화 억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동물에게 자신들을 통째로 내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마음껏 먹어달라고 내놓은 사실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반박하고 거부한다면 반영양소에 대한 당신의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로 볼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음식이란 과일이 전부입니다. 씨앗이 촘촘히 박힌 딸기는 먹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 달콤함에 우리는 항복하고 말죠. 물론 씨앗은 소화되지 않은 채로 배출되기는 합니다. 식물에 있어서 생명을 논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화초들이 죽으면 생명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압니다. 살아있는 화초와 죽은 화초, 산 나무와 죽은 나무를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동물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채식의 배신이며 채식에 대한 진실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방식의 삶이란 지구에서 주는 것, 지구에서 받은 상태로 사는 것이 가장 자연적인 삶이며 언니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지구는 인간에게 자신을 통째로 있는 그대로를 선물하였을 뿐입니다. 지구에서 제공한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기 때문이죠.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는 우주를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구인이며 우리는 우주인입니다. 아닌가요? 결국 영예는 자연을 그리고 우주를 거스른 사람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삶, 억지스러운 삶을 고집한 사람이죠. 어떻게 인간이 식물로의 퇴화를 원할 수 있을까요? 언니는 바로 이 부분을 나무 불꽃 편에서 표현합니다. 이제 제가 보는 마지막 관점입니다. 언니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터득하였죠. 동생이 폭력을 무방비로 받아들인 것과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나무불꽃 편에서 언니는 그러한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동생이 원하던 탈출도 받아주지 못했다는 사실도 말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자기가 기쁨과 자연스러움을 제거한 시간을 살았다고 생생하게 의식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니는 거짓 자아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생에게로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혜와 함께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언니는 말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언니는 말합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작가인 한강 씨의 의도된 내용인지를 묻는 날이 올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언니가 하열한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생생하게 의식한 것은 기쁨과 자연스러움이 제거된 시간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생하게 의식하면서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자연스러움을 포기한 삶을 선택하였죠. 바로 이 표현, 기쁨과 자연스러운 삶. 이것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깨어있는 삶을 말합니다. 생생하게 의식한다는 말에서 이미 생생하게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알고 그 알므로 사는 삶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두 표현에서 언니가 깨어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꿈에서 깨어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현실에서
또다시 깨어나는 것을 언니는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꿈이 꿈이라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깨어나서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이 표현에서 소름 돋는 내 피부를 알아차렸습니다. 모든 등장인물이 모두 똑같이 현실에서 잠들어 있는 에고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으나 언니는 그러한 자신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즉, 기쁨과 자연스러움이 제거된 시간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에고의 무의식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삶에서 그것이 꿈임을 알고 동생과 함께 깨어나기를 바라는 언니는 이미 깨어나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작가인 한강 씨가 이것을 이미 의도하였다면 그녀는 깨어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등장인물 중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모든 에고 관점의 사람은 언니를 뺀 나머지 전부입니다. 그들의 관점에 휘둘리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는 우리라면 같은 무의식적인 에고에 깊이 잠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작가의 정확한 의도인지는 직접 확인하는 경우에만 알 수 있겠지요. 등장인물 모두가 자기의 에고에 집착하는 모습에서 이 사실은 확인 가능합니다. 각자의 캐릭터가 유난히 더 독보적인 인물은 에고의 정체성과 자아상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며 더 깊은 무의식에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형부 그리고 영애, 이들이 에고이즘에 가장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영애가 꿈속 상황을 현실에 반영하여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이상을 향한 열정에서 형부도 에고이즘의 대표입니다. 이들의 에고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때 에고가 또 다른 꿈속에서 사는 것이니까요. 영애는 다른 가족의 일상적인 무의식보다 더 깊은 잠재의식 수준의 깊은 무의식에 잠든 사람입니다. 결국 영애는 두 번의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에고가 스스로 꾸는 꿈에서 깨어나야 하고 진짜 자아가 에고의 고치를 뚫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애의 거짓 자아인 에고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하고 무의식의 에고 세상에서 순수 의식이 깨어나야 하는 게임입니다. 가족 모두가 에고의 집에 갇혀 살아간다면 영애는 잠재의식인 지하실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더 깊은 무의식의 세상, 잠재의식의 세상인 지하실에서 영애가 나와야 하고 모두가 갇힌 에고의 집에서 함께 나와야 합니다. 언니는 이미 그런 에고의 집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쁨과 자연스러움을 제거하고 살았던 자신을 알아차렸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깨어있는 의식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결국 언니는 에고의 집에서 나와서 에고를 바라보는 지켜보는 자로서 거짓으로 꾸며진 에고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고로 살았던 자신이 진짜 살았던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고의 가면으로 살았을 뿐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알아차린 것입니다. 언니는 남편과 영애의 탈피를 부러워했지만 그것은 에고의 욕망이며 기쁨과 자연스러운 삶이 아님을 알아차렸기에 언니가 영애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깨어나자고 말한 이유입니다. 형부와 영애의 삶이 자연을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 에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더 깊은 무의식적 에고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인간으로 사는 일이 자연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 아닌가요?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작가의 의도가 깨어있는 삶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그녀가 살짝 숨겨놓은 퍼즐인지도 모릅니다. 이 의도가 작가의 의식적인 설정이 아니더라도 내가 찾은 또 다른 해석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에고의 판단 없이, 굴절과 산란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도가 사실이라면 오히려 기쁨과 자연스러움에서 가장 크게 벗어난 인물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영예일 것이며 가장 먼저 깨어나야 할 인물이 영예입니다. 정확하게는 영예의 순수 의식이 에고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먼저 꿈꾸는 에고가 깨어나야 하고 그 다음 순수 의식이 에고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고통이 가장 극심한 사람이기에 고통에서 깨어남으로의 연금술은 영예에게 일어나기 가장 쉽습니다. 고통에서 기쁨으로의 연금술은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동물이나 식물, 무생물로 사는 모든 행위가 지구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육식하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영예의 상황이 바로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영예의 에고가 꿈꾸는 깊은 잠에서 함께 깨어나자고 말한 언니의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니는 깨어났으니 영예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자연스러운 삶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안 언니는 분명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에고에 뒤덮여 살아온 자신을 생생하게 깨어있는 의식으로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가 바로 우리의 무의식인 에고이니까요. 자, 이제 작가의 진짜 의도를 찾으러 결론 지으러 가볼까요? 모든 과정에서 영예가 깨어 있었더라면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목을 그으면서 아버지에 저항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항은 바로 에고의 행위이며 에고의 부정성입니다. 저항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예는 과거에 저항하고 현재에 저항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현재에 끌고 와 에고의 꿈에 살고 미래의 망상에 젖어 삽니다. 그녀는 지금을 상실한 채 에고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지금에 살아있고 지금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녀의 과거 감정과 미래의 망상이 지금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생생하게 의식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길도 없습니다. 유령이 자신이 유령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사는 것이죠. 영예는 과거의 감정과 미래의 망상으로 자신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지금을 장악하고서 미래의 망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지금 여기를 놓치고 삽니다. 그녀는 유령인 에고의 지배하에 진짜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녀에게는 에고의 덫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작가의 의도가 폭력을 정면으로 대면하겠다는 것이라면 아마도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몫으로 언니를 택한 것입니다. 언니는 생생하게 깨어있으면서 의식한다고 말합니다. 언니는 기쁨과 자연스러움을 제거하고 살았음을 알아차립니다. 언니는 동생에게 깨어나자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작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에고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려 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과거의 고통과 미래의 망상에 젖어 지금을 상실한 에고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고의 욕망으로 인한 영예와 형부의 탈피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폭력에 직접 대면하여 피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그대로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에고의 시간에서 지금 여기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에고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일 뿐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생생하게 의식해야만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깨어나서 깨어 있어야 에고로부터, 에고의 시간으로부터,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가는 에고로부터의 자유를 찾아가자는 숨은 의도를 살짝 숨겨놓은 것입니다. 언니의 시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만약 한강 작가님에게 물어볼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처럼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자는 숨겨진 퍼즐이 이 책의 핵심이지 않은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작가의 숨겨진 의도는 아마도 일반적인 무의식의 세상과 더 깊은 무의식의 세상에서 다 함께 깨어나자고 말한다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만이 에고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말하려 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자유를 찾는 유일한 길은 에고를 넘어 그 너머를 아는 일입니다. 생생하게 의식하면서 유령인 에고를 지켜보는 일입니다. 바로 거기에 기쁨과 자연스러운 삶이 존재하니까요. 깨어나서 깨어있는 삶을 살자고 말하는 당신은 이미 깨달은 사람입니다. 기쁨의 차원과 자연스러운 삶의 차원은 존재의 차원입니다. 존재의 차원은 깨어있음으로 충만할 때의 의식 차원입니다.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알고 에고로부터 자유를 되찾을 때 우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어느 성인의 말이 이 책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채식주의자 독후감을 마칩니다. 끝까지 읽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